조선 후기. 나라는 혼란스러웠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했습니다. 관아의 장부는 늘 엉망이었고 법은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그 시대 종이 한 장과 도장 하나만 있으면 세상을 속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바로 그 시대의 틈새를 파고든 한 사내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글로 먹고 사는 사기꾼이라 불렀습니다. 그의 진짜 이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는 법보다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항상 혼란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당시 조선 팔도를 떠들썩하게 만든 전설적인 사기꾼의 시작이었습니다. 울부짖는 피해자들, 속수무책인 관아, 그리고 흔적 없이 사라진 범인. 그는 단순한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드는 천재였고 동시에 인간의 심리를 꿰뚫는 악마였습니다. 백성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을 또 잃게 될지 두려워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안팎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왕권은 약해졌고 탐관 오리들은 백성을 착취했습니다. 문서 하나면 양반이 상민을 노비로 만들 수 있었고 도장 하나로 땅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한글조차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이 사기꾼은 바로 그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호패를 위조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고 다른 고을로 넘어가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기꾼이 활개 칠 수 있었던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관아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한 고을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옆 고을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백성들은 관아를 믿지 못했지만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권력은 부패했고 정의는 돈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사기꾼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자유롭게 헤엄쳤습니다. 그가 처음 나타난 곳은 경기도의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 사내가 마을 어귀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깨끗한 한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두루마리 문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관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상부의 명을 받들어 이 지역의 곡식 수량을 조사하러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이장은 곡간의 열쇠를 건넸습니다. 다음 날 곡간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기꾼은 이미 다른 고을로 떠난 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 해 농사를 통째로 날렸고 그 겨울을 굶주림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단 하나 가짜 영수증뿐이었습니다. 관아에 신고하러 갔지만 그런 조사 명령은 애초에 내려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문서에는 관인이 찍혀 있었고 그의 말투는 양반 그 자체였습니다. 마을 이장은 정중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나라를 위한 일이니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수법은 단순하면서도 치밀했습니다. 먼저 새로운 고을에 도착하면 며칠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짜 문서를 준비했습니다. 관아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썼고 도장도 정교하게 위조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사용하는 공문서 양식을 외우고 있었고 각 지역 사투리까지 자유롭게 구사했습니다. 때로는 한양에서 온 조사관으로, 때로는 왕명을 받은 밀사로 변신했습니다. 그가 탁월했던 부분은 디테일이었습니다. 관리의 신발, 장신구, 말 타는 자세까지 완벽하게 연구했습니다. 준비성과 연기력, 심리 파악 능력까지 삼박자를 갖춘 완벽한 범죄자였습니다. 심지어 종이의 질감까지 신경 썼습니다. 한 번은 진짜 관리와 마주쳤는데도 의심받지 않았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또한 타이밍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세금 징수 시즌, 수학철, 명절 전 사람들이 돈과 곡식을 모아두는 시기를 노렸습니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고 사람들은 기꺼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무기는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심리를 읽는 능력이었습니다.
양반들은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부자들은 재산을 잃는 것을, 평민들은 관아의 처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이런 두려움을 자극하는 말을 정확히 골라냈습니다. 이번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상부의 보고가 올라갑니다. 더 교묘한 것은 상대의 성격까지 파악했다는 점입니다. 의심 많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증거를, 권위에 약한 사람에게는 위압적으로 나갔습니다. 몇 마디 대화만으로 상대의 약점을 찾아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심리전의 달인이었던 이유입니다. 욕심 많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혜택을 미끼로 던졌습니다. 그는 마치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실제로 관아는 횡포를 부렸고 억울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으니까요. 세금 미납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면 가산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거짓이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그의 손에 넘어간 사람들은 다양했습니다. 곡식을 빼앗긴 농부, 은을 내준 상인, 땅 문서를 빼앗긴 지주까지. 어떤 마을에서는 마을 전체에 한해 수확을 통째로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나중에야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경우는 한 노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을 군량미 헌납이라는 명목으로 넘겨주었는데 알고 보니 사기였던 것입니다. 노인은 그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비극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사기꾼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고 그를 추적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당시 조선에는 지금처럼 신분증이나 호적 확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나라를 위한 세금이라는 그의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관아에 문의했을 때 그런 조사는 없었다는 답변을 들으면서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관아도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피해 신고가 들어와도 범인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법 체계는 이런 지능적인 사기를 처벌하기에 너무 느렸습니다. 관아는 형식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범인을 찾지 못했다. 법은 항상 그의 뒤를 쫓았지만 단 한 번도 그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관아 스스로도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관리들이 오히려 사기꾼의 수법을 배워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백성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사기꾼 하나 때문에 국가 전체의 신뢰가 무너진 것입니다. 도둑질이나 강도는 명확한 범죄였지만 문서를 이용한 사기는 법의 회색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놈은 법보다 빠르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한복을 입은 사내라는 것 외에는 특징이 없었으니까요. 속은 쪽이 멍청한 것 아니냐는 인식도 있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어떤 문서가 진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소문은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문서로 사람을 속이는 사기꾼이 있다더라.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어떤 경외감도 느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를 영웅처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그의 활동은 더 대담해졌습니다. 한 번은 대낮에 장터 한복판에서 왕명을 받들어 의병을 모집한다며 군자금을 걷기도 했습니다.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당당하게 돈을 받아갔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전국 팔도에 그의 전설이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를 조선 최고의 사기꾼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수백 냥을 챙기는 능력이 신기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관아 앞에서 공개적으로 조세 개혁안을 발표하며 돈을 걷기도 했습니다. 그의 배짱과 연기력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그놈은 마치 귀신처럼 나타났다 사라진다더라. 부패한 양반들에게 한 방 먹였다며 통쾌해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실제 피해자는 대부분 평범한 백성들이었지만요.
어느 날 그는 충청도의 한 고을에 나타났습니다. 이번 목표는 바로 그 고을의 사또였습니다. 사또는 부유했지만 소심한 성격이었습니다. 뇌물로 자리를 얻었고 항상 상부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그는 밤에 관아 뒷문으로 은밀히 접근했습니다. 한양에서 온 밀사입니다. 조용히 배워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기꾼은 한양 궁궐에서나 볼 법한 격식 높은 언어를 사용했고 왕의 친필이라며 가짜 밀서까지 꺼내 보였습니다. 사또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기꾼은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사또의 신복을 매수해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그날 밤 둘은 은밀하게 만났습니다. 사또는 그 문서를 보는 순간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사기꾼은 천천히 사또의 비리 목록을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혹시 자신의 비리가 탄로난 것은 아닐까? 밀사라는 말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정말 왕명이라면 자신의 목숨은 끝장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었습니다. 사또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비리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기꾼은 천천히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미 여러 증거가 수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최종 보고가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사또는 그 말의 의미를 즉시 이해했습니다. 얼마면 됩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사또가 물었습니다. 은천냥 정도면 적당하겠습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거금이었습니다. 사기꾼은 더 압박을 가했습니다. 내일 정오까지 준비하십시오. 사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기꾼은 사또의 심리를 완벽하게 조종했습니다. 뇌물, 횡령, 백성들에 대한 착취, 모두 발각되면 목이 달아날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생각하면 그것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거짓말이었지만 사또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부의 보고서가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금고를 열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목숨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또는 그날 밤 금고를 열었습니다. 수년간 모아둔 뇌물과 횡령한 돈들이 가득했습니다. 사기꾼은 침착하게 은을 챙겼습니다.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절대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을 말하면 안 됩니다. 사기꾼은 새벽이 되기 전에 관아를 빠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또는 금고가 텅 빈 것을 확인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벽한 사기였습니다. 피해자 스스로가 입을 다물게 만드는 것. 사또는 몇 달 동안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이렇게 사기꾼은 완벽한 범죄를 완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진짜 조사관이었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고 사기였다 해도 자신의 비리가 드러날까봐 두려웠습니다.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심지어 피해자조차 침묵하는 범죄였습니다. 밀사의 정체가 알려지면 조사 자체가 무효가 되고 오히려 사또께서 더 큰 곤란을 겪게 됩니다. 정말 조사관이었을까 아니면 사기꾼이었을까? 확인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사기꾼의 담력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제 그는 평범한 백성뿐만 아니라 양반과 관리들까지도 농락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부유한 상인에게 밀무역 혐의를 들먹이며 거액을 뜯어냈습니다. 몇 년 동안 그가 챙긴 돈은 은으로만 수천 냥에 달했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었지만 결코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전국 어디서든 통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그의 연기는 이제 예술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적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교만은 항상 몰락의 시작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지주에게 토지대장 정리를 핑계로 땅 문서를 빼앗았습니다. 항상 이동했고 항상 새로운 신분으로 변신했습니다. 각 지역의 방언, 관아의 관습,
양반들의 예절까지 모든 것을 마스터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거금이었습니다. 심지어 여러 개의 가짜 신분을 만들어 두고 상황에 따라 바꿔 사용했습니다. 법도 관아도 그 누구도 자신을 막을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던 그의 인생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라도의 한 마을에서였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관아의 조사관으로 변장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한 노인만은 달랐습니다. 노인은 평생 서당에서 그를 가르친 선비였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문서는 가짜요. 순간 사기꾼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노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네는 글을 어디서 배웠나? 이 질문은 사기꾼에게 예상치 못한 공격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문서는 완벽했고 말투도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노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슬퍼 보였습니다. 사기꾼은 당황했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오히려 사기꾼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마을의 원로였고 수백 개의 관아 문서를 봐왔습니다. 사기꾼이 내민 문서를 받아든 노인은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글은 완벽하오. 도장도 그럴듯하고. 하지만 이 글에는 사람이 없소. 사기꾼은 처음으로 당황했습니다. 노인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관아의 문서는 형식적이지만 그 안에는 책임이 담겨 있소. 하지만 당신의 문서는 그냥 글자만 나열되어 있을 뿐이오. 평생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그의 문서가 진짜 그를 아는 사람 앞에서는 한순간에 간파당한 것입니다. 노인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글을 배웠지만 글의 마음은 배우지 못한 것 같소. 노인의 말은 그의 머릿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이 없다니 그게 무슨 뜻인가? 누가 썼고 누가 결제했고 어떤 목적으로 발행되었는지 명확하게 나타나야 하오. 노인은 화를 내지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소? 마치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쓴 것 같소. 사기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문서에는 쓴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소. 두려움이든 책임감이든 권위든. 오히려 안타까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사기꾼은 처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글에는 사람이 없다. 수년간 자신이 해온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곡식을 잃고 울던 농부의 얼굴, 은을 내주며 떨던 상인의 손. 처음으로 양심의 가책이 밀려왔습니다. 주막에 혼자 앉아 술을 마시던 그는 문득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자신이 증오하던 사람과 똑같아진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그를 흔들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금고가 비어 망연자실하던 사또의 뒷모습. 그는 그들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오래전 묻어두었던 기억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술잔을 들던 손이 떨렸고 술맛이 쓰디쓰게 느껴졌습니다. 자신도 한때는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그 역시 누군가에게 속았던 어린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지금 그는 무고한 사람들까지 해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해 한 양반이 찾아와 위조 문서로 땅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땅을 빼앗겼고 그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그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힘은 칼이 아니라 글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였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완벽한 문서 위조 기술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그 양반을 찾아가 모든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그때 그는 환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환희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아버지는 성실하게 농사를 지었고 어머니는 길쌈을 해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서당에 몰래 숨어 들어가 글을 훔쳐 배웠고 관아 문서를 훔쳐보며 양식을 외웠습니다. 양반은 파산했고 결국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작은 땅 한 떼기가 전부였습니다. 문서에는 도장이 찍혀 있었고 양반의 말투는 위압적이었습니다. 관아에 가도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의 공부를 말렸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이다. 처음에는 복수였습니다. 자신을 속인 양반들, 부패한 관리들에게 되갚아 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복수는 습관이 되었고 습관은 생활이 되었습니다.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그는 자신이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피해자가 양반이든 평민이든 상관없어졌습니다. 노인의 말은 그런 그에게 잊고 있던 과거를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지금 자신은 당시 자신의 가족을 망친 그 양반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복수를 하겠다던 소녀는 이제 자신이 증오하던 존재보다 더 악한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성공했을 때는 짜릿했습니다. 봐라, 나도 할 수 있다. 단지 잘할 수 있으니까, 쉽게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계속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가 그 양반보다 더 많은 사람을 해쳤다는 것입니다. 그저 속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수백 명을 속였고 수십 가정을 파탄냈습니다. 거울을 보며 그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는 이미 오래전에 복수자의 자격을 잃었습니다. 며칠 뒤 관아에서 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신고를 한 것입니다. 사기꾼은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며칠을 한주막에 머물며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멈출 것인가? 결국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하고 손을 떼기로.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새로운 고을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포졸들이 진지하게 수색에 나섰고 주변 고을에도 연락이 갔습니다. 한 번 시작한 사기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예전처럼 자신감이 넘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탈출로를 준비해 두었고 신분을 바꾸는데 능숙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싸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인가? 마약처럼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사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음 목표로 삼은 고을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의 인상착의가 공고로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얼굴이 그려진 숲의 전단이 나붙은 것입니다. 얼굴이 알려진 순간 그의 모든 수법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관아는 끝까지 그를 추적했지만 끝내 잡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문서 사기꾼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어느 외딴 산사에 그를 가르치는 무명의 선생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세상에 속지 않으려면 그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습니다. 노인이 그의 특징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었고 화가를 불러 초상화를 그리게 한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그가 산속에서 굶어 죽었다고 했고 어떤 이는 바다를 건너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무료로 글을 가르쳤습니다. 진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날 이후였습니다. 그 선생이 바로 그 사기꾼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그의 눈빛에서 깊은 후회를 읽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악인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그가 지나간 고을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문서를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서당은 더 붐볐습니다.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법보다 빠른 게 아니었소. 사람들의 욕심과 무지보다 한 발 먼저였을 뿐이오. 오늘날에도 사기꾼은 존재합니다. 수법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힘은 의심하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법보다 빠른 사기꾼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을 속였고 재산을 빼앗았으니까요. 도장만 보고 믿지 않고 관아의 말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남긴 셈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두려움과 욕심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문서라도 그 안에 사람의 마음이 없다면 의심해야 한다는 것을. 이것은 복수와 증오가 어떻게 사람을 괴물로 만드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